그들의 이름은 기록에서 사라졌어요. 그들이 이룬 것들은 교과서에서 지워졌죠. 누구보다 먼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에 올라가던 사람들, 그리고 그만큼 빨리 자취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기도 해요. 19, 30년대 소련에서 등반이란 그냥 스포츠가 아니었어요. 자연, 정신, 의지, 그 모든 걸 정복한다는 이상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올라선 정상이 결국엔 마지막 정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 왜 최고였던 소련 등반가들, 크릴렌코, 세미아노프스키, 고티에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그들의 산행이 어떻게 죄가 되고 그들이 옳은 본구리가 어떻게 판결문이 됐을까요? 이 이야기는 높이를 믿고 올랐지만 결국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예요. 바로 소련 등반가들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 질문에 관한 이야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에베레스트가 아니라 엘브루스 산의 간절기 코트만 입고 올라가요. 그 옆엔 불과 14살짜리 소년이 있는데 샌들의 아이젠을 묶고 등반하죠. 연도는 1927년이에요. 미친 짓 같나요? 아니요. 이들이 바로 소련 등반의 미래였어요. 20년대 소련은 새로운 인간을 만들고 있었죠. 강인하고 의지가 강하고 절대 꺾이지 않는 사람. 체육이 곧 정치가 되고 스포츠는 곧 이데올로기가 되던 시절. 그리고 산, 그건 혁명의 상징이었죠. 정상을 올라선다는 건 자연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낡은 세계를 넘어서겠다는 의미였어요. 포스터마다 미래를 응시하는 아이스엑스 든 영웅들이 그려져 있었고 슬로건마다 정신력의 힘을 외쳤어요. 근데 그 포스터 속 주인공들은 누구였을까요? 1929년 산악 부문이 만들어져요. 이건 전국의 모든 등반가를 처음으로 하나로 묶은 조직이었어요. 그 안엔 혁명 전부터 이미 산을 사랑했던 낭만가들이 있었죠. 유럽 잡지에서 알프스 이야기를 읽던 지식인들도 있었고 장비도 경험도 없이 그냥 저 위에 뭔가 있으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산에 오르는 열성가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권력과 높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둘을 이어주는 한 인물이 있었죠. 니콜라이 크릴렌코예요. 소련의 전 최고사령관, 법무부 장관, 대법원장, 혁명이라는 거대한 주사위를 직접 굴렸던 사람. 그랬던 그가 10년 뒤엔 권력이 아니라 파미르 산을 향해 가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혁명가, 검사, 탄압의 조직자가 어떻게 최초의 소련 등반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가 바로 이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인물이 됐던 걸까요? 이런 점도 묘해요. 1914년 크릴렌코는 레닌 그리고 두 명의 동료와 함께 처음으로 알프스 설봉 덴두라셰에 올라요.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 세계 혁명의 지도자와 미래의 붉은 군대 총사령관이 빙하 위에 있어요. 망명지 스위스의 산속에서. 거기서 그들은 뭘 찾았을까요? 아마 크릴렌코는 이미 그때 깨달았는지도 몰라요. 산이란 속일 수 없는 유일한 곳이라는 걸. 돌에게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것. 고도는 당원의 증에 따라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 그는 소련으로 돌아와서 등반 문화를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씁니다. 1927년엔 동쪽 엘브루스 정상으로 팀을 이끌어요. 한 명씩 사람들이 내려가는데 결국 남은 건 자기와 14살인 스타흐 가네츠키뿐이었어요. 소녀는 힘이 다해 울기 시작해요. 크릴렌코는 웃으면서 말했죠. 이렇게 울어서야 무슨 비오네르가 되겠어? 장비도 없고. 크릴렌코는 그냥 코트를 입었고 소녀는 샌들을 신은 채로. 그런데도 둘은 계속해서 올랐어요. 1935년 크릴렌코는 소련에서 처음으로 자격 있는 산악인 칭호를 받게 돼요. 그가 바로 파미르 원정대를 조직하고 산에 관한 책들도 쓰고 산악 동호회까지 만들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사람이에요. 하지만 너무 높이 올라가는 사람을 시스템은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걸 본인이 만들었더라도요. 결국 그의 추락도 산악과 연결돼요. 사람들이 일하는 동안 인민위원이 딴짓을 한다는 식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가 오른 정상들은 어느새 증거가 되고 높은 곳은 판결문이 되고 산들은 한 세대의 무덤이 돼버립니다. 그렇다면 크릴렌코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냥 검사, 당 간부일까요? 아니죠. 그는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법을 지켜야 하는 인민위원이면서 혁명 때문에 법을 깨기도 하고 법에 대한 책을 쓰는 박사이면서도 몇 달씩 산으로 사라지기도 하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념가면서 신분증도 지시도 없는 곳에서 자유를 찾아 산을 오릅니다. 체스 선수, 사냥꾼, 기획자,
한 군데에 머무를 수 없는 사람이죠. 이 대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고 저녁엔 빙하 위에서 별을 올려다봐요. 낮에는 자기 서명이 수천 명의 운명을 갈라놓지만 밤엔 얇은 침낭 속에서 불을 그리워하는 한 명의 인간일 뿐이죠. 크릴렌코의 산에 대한 사랑은 혁명 훨씬 전부터 시작됐어요. 1914년 그는 레닌이랑 친구들이랑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만년설로 덮인 오스트리아 산봉우리 덴디라쉐에 올랐죠. 망명지, 스위스, 타트라, 알프스. 거기서 그는 이념도 정치도 아닌 오르기의 순수함을 발견합니다. 누구의 명령도 필요 없는 서로 도와주는 사람들만의 우정. 이건 운동이 아니라 철학이에요. 산에서는 거짓이 없죠. 바위는 아부하지 않고 얼음은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정상은 얻게 되거나 아니면 못 얻거나 하늘과 내 사이를 가르는 건 내 의지밖에 없는 거죠. 극지 탐험가 오토 슈미트와 대화할 때 크릴렌코는 이렇게 말해요. 산악은 용기의 학교입니다. 우리 조국엔 용감한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쪽엔 너무 신경을 안 써요. 대중 산악 활동을 키우지 못하고 있죠. 슈미트도 동의하죠. 맞아요. 이 운동을 널리 알리세요. 그리고 그는 진짜로 시작합니다. 취미로 말고 아예 시스템을 만들죠. 1932년 그는 파미르의 가르모봉 원정대를 이끕니다. 여기가 그냥 소풍 코스가 아니에요. 미지의 땅을 찾는 탐험이죠.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 그는 이런 글도 남깁니다. 28년 원정 때 우리나라에 아직도 미탐지 구역이 있다는 걸 보고 나는 이 백지 지도를 지워버리는 걸 목표로 삼았다. 누가 보면 당의 계획 같을 수도 있지만 그 속엔 낭만이 있죠. 무거운 배낭을 메고 강을 건너고 빙하를 헤치고 숨쉬기도 힘든 높이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자신과의 싸움을 치릅니다. 1929년 레닌봉에서 그는 해발 6,850m에 올라 소련 산악 최고 기록을 세워요. 붉은 군인 나구마노프는 6,600m에서 멈췄고 다른 사람들도 그보다 낮은 곳에서 멈추죠. 오직 크릴렌코만이 혼자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이름은 신문마다 실리고 소비에트 인간이 자연을 정복, 인민의 법무부 장관이 청년들에게 표본, 이런 목소리들이 울려 퍼졌죠. 그는 이제 하나의 상징이 돼요. 사회주의가 영웅을 만들어낸다는 살아있는 증거죠. 1934년에 그는 소련에서 처음으로 등산명인 칭호를 받게 돼요. 그의 이름을 딴 패스도 파미르 산맥에 생깁니다. 그리고 그는 위로, 아래로, 미지의 높이로 파미르에서의 5년 같은 책들을 써내요. 사람들을 모아 탐험대를 만들고 수천 명에게 영감을 주고 결국엔 학교도 세우죠. 그런데 여기서 모두가 다들 아는데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크릴렌코는 산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회주의 건설해야 할 사람이 저렇게 산에만 계속 있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인민의 적을 재판해야 하는 사람이 산에만 있는 건 좀 수상하기도 하고요. 의심이 곧 판결이 되는 나라에서는 산 정상이라는 것도 안전지대가 아니었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더 이상 크게 말하지 못하고 속삭여야만 하는 날이 곧 오게 돼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걸 몰라요. 심지어 크릴렌코 자신도요. 시간을 잠깐 거슬러 1929년 파미르 산맥으로 한 탐험대가 떠나요. 이 탐험은 그저 등산가 몇 명이 모인 게 아니라 젊은 나라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프로젝트였죠. 명령처럼 주어진 임무들이 있었는데 금이 나오는 곳을 조사하고 아직 아무도 지도를 안 그린 지역을 탐사해 지도 만들고 과학 아카데미의 동물박물관에 보낼 표본을 모으는 일도 해야 했어요. 그리고 레닌봉 정상을 오르는 게 가장 큰 목표였죠. 당시 소련에서 제일 높다고 여겨졌던 산이에요. 크릴렌코가 팀을 이끕니다. 26명의 소련 전문가와 독일에서 온 등산가와 학자 11명도 함께 했어요. 국제 프로젝트라서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었죠. 유럽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 소련도 예전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요. 그런데 페르간에 도착하고 나니 딱 봐도 엄청 복잡해진 거예요. 지질 전문가들이 기반 캠프를 준비를 제대로 못했고 약속한 말들은 이미 금 탐사하러 멀리 떠나 있었고요. 무크수 강이 불어나서 가르모 정상으로 가는 길도 끊겼죠. 심지어 산에는 아직 바스마치 게릴라들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등산가들은 장비도 제대로 없이 식량도 거의 없이 계속 산으로 올라갑니다. 한 멤버가 나중에 회상해요. 4명이 겨우 하루에 먹는 게 통조림 고기 1캔, 설탕 조금, 마른 빵이 전부였대요. 나머지 짐칸은 전부 사진 측량기랑 지도 만들 플레이트를 위해서 쓰였죠. 험한 강 줄기를 건너고 빙하 틈을 비집고 올라서 점점 더 높은 곳으로 향하죠. 해발 5,800m에서 눈이 허리까지 오는 악천후 속에 4명 크릴렌코, 바르하시, 가네츠키, 폴야코프, 드디어 자알라이 능선의 고개까지 도전해요.
점점 멤버들이 떨어져 나가고 힘이 다해 포기합니다. 산소도 부족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크릴렌코만이 혼자 남아서 계속 올라가요. 6,850m 거기까지 도달합니다. 정상까진 280m가 남았어요. 하지만 그 길은 거의 수직, 바로 위로만 뻗어 있죠. 해지려면 몇 시간 안 남았고요. 멈춰 섭니다. 고민하죠. 어쩌면 정상을 밟을 수도 있겠지만 이대로 밤중에 내려온다. 살아 돌아오기 힘들겠죠. 크릴렌코는 결심을 해요. 돌아서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레닌봉 정상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다른 이들에게 길을 보여줬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죠. 그때 개척한 자알라이 능선 북쪽 코스는 이제 크릴렌코 패스라고 불립니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파미르 지도에 남게 돼요. 1934년 크릴렌코가 다시 파미르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적군의 첫 파미르 훈련 원정을 조직하죠. 이제 탐험이라기보다는 거의 군사작전이에요. 대부분이 군인입니다. 완전 철저한 준비와 군대식 훈련, 분명한 목표까지 1934년 9월 8일 세 사람이 산 정상에 올라요. 등반대장이었던 카시안 체르누하, 산악강사 비탈리 아발라코프, 그리고 군인 이반 루킨이었죠. 이들은 정상에서 돌무더기를 만들고 붉은 천으로 감싸요. 그리고 거기에 레닌의 흉상을 올려놓죠. 임무는 끝났고 정상은 정복됐어요. 소련 국기가 나라의 지붕에 휘날렸죠. 그렇게 크릴렌코는 전설이 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공운 산악인 칭호를 받게 되고요. 그의 이름을 딴 고개도 생기고 파미르 산맥 야즈굴렘 지대의 두 개 본굴이 해발 6,415m와 6,100m 산도 그의 이름을 갖게 돼요. 그는 산악회를 이끌고 탐험을 조직하고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크릴렌코가 산에서 돌아올 때마다 모스크바에서는 뭔가가 달라져 있어요.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사라지고 친구들은 입을 닫고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모임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NKVD 비밀경찰 사무실엔 새 사건 파일들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 파일에는 이런 단어가 점점 자주 보여요. 지나치게 개인적인 명성. 영웅은 단 한 명만 있을 수 있는 나라에서 너무 높이 올라가는 사람은 항상 위험해지는 거죠. 38년 1월 소련 최고회의 첫 번째 회의가 열려요. 크릴렌코가 단상에 나서요. 언제나처럼 자신감 넘치게 수치도 이야기하고 계획도 말하고요. 법무인민위원이 성과를 보고하고 그런데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좀 달라져 있습니다. 갑자기 한 대표가 일어나요. 얘기할 기회를 얻더니 뜻밖의 비판을 던집니다. 아주 직접적이고 강하게요. 동지 크릴렌코는 산악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다. 다른 이들이 일할 때 그는 늘 산에 있다. 이 지적이 나오자 방안은 조용해져요. 모두가 알죠. 이건 산악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이미 결론은 내려진 상황이에요. 크릴렌코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설명도 하고 해명도 하죠. 하지만 이젠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의 이름을 적은 보고서는 이미 37년 12월 15일에 만들어져 있었으니까요. 그 연설을 하기 한 달 반 전이었죠. 그냥 타이밍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38년 1월 30일 NKVD의 수장 니콜라이 예조프는 보고서에 짧게 결재합니다. 딱 한마디, 체포하라. 그날 밤 노빈스키대로 25번지 집 앞에 검정차가 도착해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 집 문을 두드리죠. 니콜라이 바실리예비치가 직접 문을 엽니다. NKVD 수사관이 영장을 꺼내 보여요. 이어서 집을 수색하고 곧 체포까지 이어집니다. 공식 이유는 이렇죠. 반소비에트 우익 조직의 적극적 참가자, 부하린 톰스키, 우글라노프와의 연계, 사법기관에서의 파괴 활동, 관광객과 산악인들 사이에서 반혁명 조직을 만든 혐의. 잘 들어보세요. 관광객과 산악인 사이에서 반혁명 조직을 만든 혐의랍니다. 재판을 만들던 사람이 이제는 피고인이 된 거예요. 혁명의 검사였던 사람이 인민의 적이 되고 조직의 주체였던 이가 사건의 희생자가 된 겁니다. 그의 동생 블라디미르 바실리예비치도 이미 37년 7월 26일에 체포됐어요. 역시 산악인이었고 똑같이 반혁명 활동 혐의였죠. 그의 인생도 1년을 못 넘기고 끝납니다. 크릴렌코는 신문장으로 끌려가요. 수사관은 코간, 질문은 거칠고 압박도 심합니다. 아직 고문은 없었지만 무심하게 차가운 압박이 계속돼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하루 반복됐죠. 38년 2월 3일 결국 니콜라이 바실리예비치는 무너집니다. 그는 자백서를 씁니다. 내 반소비에트 활동으로 인해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에 엄청난 피해를 끼쳤음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가 예전에 남들한테서 직접 빼앗아내던 말들, 그리고 스스로 써놓던 똑같은 문구들,
이제 그게 전부 자기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재판은 딱 20분 만에 끝나죠. 정말 20분 만에요. 소련 최고법원의 군사재판소가 내린 판결은 사형, 항소도 못해요. 니콜라이 크릴렌코는 1938년 7월 29일 코무나르카 총살장에 끌려가서 총살당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몇 달 전에 그의 형도 사라졌고 며칠 뒤에는 수십 명이 똑같이 사라집니다. 그의 등반 일기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도서관에 있던 책들도 몽땅 치워져요. 잡지에 있던 사진들은 다 오려내고 크릴렌코 고개도 크릴렌코 본구리도 이름이 싹 바뀌어요. 그의 이름 자체가 지워지는 거죠. 마치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이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크릴렌코와 함께 수십 명의 이름이 기소장에 같이 올라가거든요. 등반가, 여행가, 강사, 그리고 그의 원정에 한 번이라도 같이 간 사람들. 이젠 산이 증거가 되고 고도가 의심이 되고 등반은 죄의 증명이 되어버려요. 17년이 지나 2955년에 군사재판소는 판결을 뒤집어요. 범죄성이 없었다는 이유로요. 근데 그때는 이미 누가 더 사라졌는지 물어볼 사람도 아무도 없죠. 1937년 7월 카프카스의 아딜수 등산 캠프에 평소처럼 훈련의 날이 시작돼요. 몸 풀고 장비 점검하고 루트 계획 세우고 7월 28일 캠프에 트럭 한 대가 들어온 다음 NKVD 제복 입은 사람들이 내려요. 1시간 만에 12명의 교관이 체포당하고 바로 산 중턱에서 완전 등산 장비 차림으로요. 아무런 설명도 혐의도 없이 이름만 읽고 데려가요. 거기엔 표트르 자리치냐크도 있었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프로 등산가이자 유명한 우슈바 종주 멤버. 2달 뒤 그도 총살당하죠. 바로 1년 전 함께 올랐던 그 원정팀 자체가 역사에서 아예 지워져요. 멤버 중 한 명이 인민의 적으로 판명됐다는 이유로 성과도 남의 것이 되어버린 거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체포의 파도가 모든 스포츠 클럽을 덮쳐요.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키예프, 트빌리시, 산악캠프, 공장클럽, 등반동호회 곳곳을 다 쓸죠. 혐의는요 다 똑같고 지겹게 반복돼요. 반혁명 테러 조직, 여행가 및 등산가 집단. 듣기에 너무 말도 안 되지만 현실에선 무섭게 잘 먹혀요. 바실리 세묘노브스키, 소련 등반의 창립자, 책 7권 쓴 저자, 최초 등반 교육 프로그램 만든 사람. 그도 독일 스파이라는 혐의를 쓰죠. 공식 문구는 등산가로 위장한 독일 요원에게 비밀 정보를 넘겼다. 그 해인 1937년에만 20명 가까운 등반가가 산에서 사망했어요. 이제 모든 죽음이 사보타주, 모든 사고가 고의가 돼요. 세묘노브스키도 일부러 그런 비극을 일으켰다는 식이죠. 솔로몬 슬루츠키는 38년 1월에 체포돼요. 열렬한 공산당원이자 모스크바 등반 동호회 파티 조직 책임자. 산에서도 정치교육 뺏지 않았는데 처음엔 단순 착오라 생각했죠. 곧 풀릴 거라 믿지만 그럴 리가 없었어요. 그는 트로츠키주의, 파괴행위, 적대 조직 가입 혐의를 받아요. 정말 황당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등산가들이 유럽 최고봉 서쪽 엘브루스 정상에 오릅니다. 전통대로 무거운 청동 동상 하나를 들고 가요. 누구냐고요? 바로 그들의 지도자죠. 날씨가 점점 나빠져요. 바람은 더 세지고 눈은 허리까지 쌓였죠. 아직 정상까지는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정해요. 흉상을 안장해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곳에 두기로. 봄이 오면 다시 와서 더 높이 가져갈 거예요. 합리적이죠. 현명하죠. 덕분에 목숨을 살렸냐고요? 맞아요. 근데 누군가 밀고 해요. 결국 팀 전원이 각각 10회씩 노역형을 받게 되죠. 이유는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불경. 흉상이 잘못된 정상에 놓였다는 게 범죄가 된 거예요. 니콜라이 고르브노프, 과학자이자 화학자, 국가 관료, 그리고 산악 등반의 달인. 그는 1938년 9월 7일에 처형당해요. 그의 이름을 딴 6026m 본구리가 파미르에 있지만 그의 이름은 지도에서 지워져요. 산 이름도 바뀌고요. 보리스 칼푸스, 사단 위원장, 군사 등반 주역, 역시 처형당해요. 스타니슬라프 가네츠키, 예전에 엘브루스 능선에서 샌들 신고 울던 그 소년, 자라서 알피니스트가 되었죠. 유명한 볼셰비키의 아들인 그는 1937년 6월 8일에 체포되고 그 이듬해 6월 14일에 처형당해요. 그렇게 1년 반 동안 나라에서 가장 훌륭했던 산악인 수십 명이 사라져요. 자료마다 차이가 있지만 50명에서 70명까지로 봐요. 총살, 강제 수용소, 유배. 왜 하필 산악인들이냐고요? 외국인과 함께 등반을 하니까. 그러니 스파이라는 거죠. 자신들만의 루트, 자신들만의 팀워크, 자신들만의 결속이 있으니까. 그러니 어떤 음모를 꾸민다고 의심받았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높이 오르니까 그 자체로 위험한 사람들이라고요. 또 등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유가 필요해요. 각자의 판단, 동료에 대한 책임감, 용기. 이 모든 게 30년대 소련 체제와는 어울리지 않는 가치였죠. 스포츠는 전쟁터로 변하고 정상은 곧 증거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한 번의 등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설령 산에서 무사히 살아 내려와도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을 상상해봐요. 당 간부도 혁명가도 아니에요. 그냥 산을 사랑하는 평범한 지식인. 이름은 바실리 로기노비치 세멘노프스키. 트베리 지역 작은 도시 카신에서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김나지움 다니다가 정치 서클에 참여해서 4학년 때 쫓겨나요. SL, 혁명가, 망명까지. 근데 그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바로 산이에요. 그는 세기 초 처음 알프스에 가게 됐고 그곳에 매료돼요. 어떤 사상, 어떤 상징이 아니라 정말 산 자체, 돌, 얼음, 해가 산 꼭대기에서 뜨는 모습, 구름보다 위로 올라갔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는 1912년에 프로 산악 가이드가 돼요. 상상해보세요. 귀족 가문 출신, 학교 퇴학당하고 SL이었던 러시아인이 유럽에서 프로 가이드라니. 그는 타트라, 알프스를 이끌고 최고의 선생들에게서 모든 테크닉과 노하우, 장비 디테일, 안전 지식을 다 배워요. 그러다 혁명, 내전, 망명, 빈에 있는 소련 대사관에서 일도 해봤고 서류 담당자, 영사 비서, 함부르크로 이사해서 부영사, 외교관, 기자까지 유럽을 직접 보고 여러 나라 말을 하고 국경 넘어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산악인. 매번 러시아에 휴가 오면 쉴 틈도 없이 곧장 코카서스로 올라가요. 그냥 쉴 게 아니라 산에 오르기 위해서죠. 그러다 1925년에는 소련 최초로 카즈백 등반팀을 이끌고 그 뒤엔 스바네티아 지역도 조사해요. 그게 1926-27년 일이었어요. 1928년에 그는 독일 탐험대랑 같이 쉬하라 산을 올랐어요. 그 유명한 빌리 메르클랑 같이 간 거죠. 몇 년 뒤에 난가파르바트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사람이요. 그리고 이듬해 1929년엔 남쪽 우시바를 갔어요. 카프카스에서 제일 오르기 힘든 본구리 중 하나죠. 이번에도 독일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서 배우고 기술도 익혔어요. 그러면서 계속 생각했죠. 이걸 소련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유럽식 알피니즘은 그때만 해도 완전 상류층 이야기였거든요. 장비도 비싸고 가이드에 클럽에서 활동해야 하고. 근데 소련에서는 달라야 했죠. 대중적인 알피니즘, 노동자들도 적군 병사들도 모두를 위한 산행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세미오노프스키가 직접 그걸 만들기 시작해요. 1928년에 그는 프롤레타리아 관광협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첫 중앙 산악 섹션의 대표가 돼요. 그리고 이듬해인 1929년 배쟁이 벽에서 첫 훈련 산행을 조직해요. 참가자들이 그 산행을 얼음 위의 노동자 대학이라고 부를 정도였죠. 수십 개의 고개를 넘고 미다봉도 오르고 하나하나 배우면서 무엇보다도 세미오노프스키가 산에 반했던 것처럼 그들도 점점 산을 사랑하게 돼요. 1930년에 젊은 경비대 출판사에서 산악관광이란 그의 책이 나와요. 소련 최초의 알피니즘 교과서죠. 그리고 1936년에는 알피니즘이라는 책이 나와요. 그 세대의 필독서가 되죠. 거기엔 정말 다 담겼어요. 등반 기술, 장비, 고산 생리학, 팀의 심리학, 그리고 유럽의 경험을 소련 실정에 맞게 풀어놨어요. 그는 총 7권의 책, 15편의 글을 쓰고 전국 규모의 강사 학교도 운영해요. 1931년에는 아딜수에서, 그 다음 해는 발카리아, 그리고 1934년엔 체겜에서도 개최했죠. 1935년에 첫 전국 알피니아다가 열려요. 초보자만 200명, 스포츠 그룹도 12팀이나 돼요. 세미오노프스키는 거의 모두와 함께 7개 본구리에 직접 오르기도 했어요. 그때 나이가 51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은퇴했을 나이죠. 다음 해 알피니아 된 초보자 400, 스포츠 그룹도 50팀, 강사만 무려 184명이었어요. 티엔산의 한탱글이 거의 7,000m에 도전하고 서쪽 미지르기, 쉬켈두, 서쪽 쉬하루까지 올랐죠. 이런 업적들 덕분에 1934년엔 스포츠 마스터, 그리고 36년에는 소련 알피니스트 중 최초로 국민체육 명예 마스터라는 칭호까지 받게 돼요. 그런데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세미오노프스키는 외국인들이랑 독일인, 스위스인들과 함께 산을 올랐어요. 30년대 중반쯤엔 이런 게 좀 이상하게 보이고 심지어 의심스럽기도 했죠. 게다가 그는 산에 선 사람이 정직해진다고 썼어요. 산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알피니즘은 복종이 아니라 신뢰, 서로의 책임과 형제에 관한 거라고요. 참 좋은 말이죠. 멋지고 솔직하고. 하지만
권력은 정직이 아니라 복종을 원했어요. 그리고 고백도 원하죠. 누군가는 양심에 따라 살고 시스템은 두려움으로 움직이면 결말은 정해진 거나 다름없어요. 1937년 11월 여섯 번째 날 모스크바 혁명 스무도를 하루 앞둔 날이었죠. 온 도시가 준비 중이었어요. 붉은 깃발, 지도자들 초상화. 내일 아침엔 붉은 광장에서 큰 퍼레이드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검은 자동차들이 도시를 누볐어요. 집 앞에 차가 멈추고 계단을 올라 문을 두드렸죠. 그중 한 대가 바실리 세면노프스키의 집 앞에 섰어요. 수사관들이 들어왔죠. 수색 체포, 빠르고 정확하게. 리스트에 적힌 대로요. 그와 다른 체포된 알피니스트들은 타간스카야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악명 높은 그 수사 방식으로 유명했던 곳이죠. 세면옵스키는 감방에 들어간다. 첫 번째 신문, 두 번째, 세 번째. 잠도 없다. 쉴 틈도 없다. 압박은 점점 세진다. 체포영장에는 이렇게 써 있다. 모스크바 지역 내무인민위원회 사국이 등산가들과 여행객들 사이에 존재하던 반혁명적인 파시스트 테러 조직을 잡아냈고 해체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다. 세면옵스키는 그 조직의 핵심 인물이다. 혐의는 독일을 위한 스파이 행위, 파시스트들과의 연줄. 그는 비밀 정보를 독일인 요원들에게 넘겼다고 한다. 그 요원들은 등산가로 위장해서 엘브루스 캠프에 왔다는 거다. 터무니없는 얘기다. 말도 안 돼. 그런데 이런 억지 논리가 항상 먹혔다. 게다가 또 하나의 혐의가 붙는다. 산에서 일부러 사고를 유발했다는 거다. 오랫동안 아무도 몰랐지만 37년에만 등반 중에 거의 20명 가까이가 사망했다. 이제는 한 명 한 명의 죽음이 다 사보타주로 몰린다. 모든 비극이 죄가 된다. 그 모든 책임을 세면옵스키에게 씌운다. 상상해보라. 소련 등산의 기초를 닦고 안전에 관한 책까지 쓰고 구조 기술을 가르치던 사람이 지금은 일부러 사람들을 위험에 밀어넣은 범죄자가 되어 있다. 신문은 계속된다. 낮 또 밤, 낮 또 밤. 잠도 못 자게 하고 하나하나 자백을 받아낸다. 타간스카야 감옥은 이런 방식으로 유명했다. 길게 말할 필요도 없다. 이곳은 빠르다. 등산가로 함께 잡혀온 다른 이가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몇 시간을 끌고 계속되는 신문에 완전히 지치고 얻어맞고 정신적으로 짓눌린 끝에 난 내가 하지도 않은 죄에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세면옵스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결국 모두가 그런 식으로 도장을 찍게 된다. 몇 주 뒤 모든 사건 기록이 조작된다. 군사재판은 판결을 내린다. 말 한마디로 끝난다. 최고형 38년 2월 28일 바실리 로기노비치 세미아노프스키는 부토보 사격장에 끌려가 총살된다. 그날 거기서 500의 순두명이 처형된다. 컨베이어처럼 한 명씩 명단, 서명, 총성. 그의 시신은 공동 구덩이에 던져진다. 묘도 없고 표지판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몇 년이 지나고서야 가족에게 공식 서류 하나가 도착한다. 도장까지 찍혀 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다. 폐렴으로 사망. 폐렴. 아주 편리한 핑계다. 모든 걸 설명해 준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폐렴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병이다. 어째서인지 그 해 한 해 동안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모든 등산가들이 이런 폐렴으로 죽는 것이다. 치료도 안 되고 강하고 젊고 건강한 이들도 예외 없다. 7,000m 본구리를 오르던 사람이, 혹한을 버티던 사람이, 강철처럼 단단했던 사람이 이 병에 무너진다. 이 병을 누가 만들었을까? 왜 오직 산을 사랑하던 사람들만 죽이나? 더 이상한 건 37년 시즌 동안 등산사고로만 17명이 사망했다는 거다. 사고, 추락, 눈사태, 동상, 고산병. 산을 오르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다 마주치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한 명 한 명의 죽음이 다 범죄 증거가 된다. 심지어 새롭고 더 무거운 혐의가 추가된다. 고의로 산에서 사고를 유발했다. 세면옵스키는 일부러 누군가 다치거나 죽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을 험한 코스로 보냈어요. 장비 확인도 안 했고 날씨 예보도 그냥 무시했죠. 상상해보세요. 산에서 안전수칙에 관한 책을 7권이나 썼고 수백 명의 강사를 가르쳤고 교육 시스템까지 만든 그 사람이 일부러 사람들을 위험에 몰아넣었다고 지금 비난받고 있다면요. 사고로 죽은 산악인은 다 그의 희생자로 기록되고 누구 하나 다치기만 해도 방해 공작이라고 하죠. 원정 계획에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해코지가 되어 압박 면접에서 자백을 강요당합니다. 산악인 올레코르주는 그냥 뭐든 다 사인해버릴 만큼 몰려요. 나중에 재활 후에 이렇게 돌아봅니다. 몇 시간이나 계속된 면접에 완전히 지치고 두들겨 맞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꺾이고 나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안 한 일까지 다 자백했어요. 이런 게 표준 절차죠.
타간스카야 감옥은 자백 공장이나 다름없어요. 낮이고 밤이고 또 낮이고 밤이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계속해서 압박받아요. 몸도 마음도. 어떤 사람은 일주일도 못 가서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2주쯤 버티다가 쓰러져요. 하지만 결국 다 무너지게 돼요. 그러고 나면 사건에 자꾸 새로운 이름들이 올라오죠. 살로몬 슬루츠키는 반혁명 조직 참여자 모집했다고 해서 자백하고, 러니드 카민케르는 외국 요원이랑 접선했다는 걸 사인하고, 예브게니 레빈소는 반소비에트 활동 참여를 인정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점점 심해지죠. 올레 코르주는 심지어 이런 고백까지 강요당해요. 자기 그룹이 1937년 노동절 퍼레이드 때 붉은 광장에서 테러를 계획했다고요. 대열이 마우솔름 앞을 지날 때 지도부를 향해 총을 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무기는 옷 아래에 숨겨 올 계획이었다고요. 완전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공식 혐의로 문서에 기록되고 이걸 근거로 판결이 나와요. 그리고 또 축구 선수들까지 끌려옵니다. 이제 스파르타크 선수들도 암살을 준비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퍼레이드 때 지도자에게 폭탄을 던질 계획이었대요. 그게 안 되면 구운 백화점 옥상에서 총이라도 쏜다고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1937년 노동절 퍼레이드예요. 산악인들이 먼저 귀빈석을 쏘고 그 다음엔 축구 선수들이 폭탄을 던지고 그리고 또 뭔가 더 터진대요. 그냥 완전 환상 속 얘기 같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계속 만들어지고 판결은 계속 나오고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져요. 이제는 그 사람이 산에서 눈사태에 휩쓸려 죽었든 아니면 모스크바에서 총살당했든 더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론은 같아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름도 지워지고 업적도 다 없어져요. 그 사람이 쓴 책들은 사라지고 예전에 올랐던 산들은 죄의 증거가 돼버려요. 등반 자체도 혐의가 되고요. 한 번이라도 높은 곳에 올라갔던 사람은 다 용의자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일은 그 다음에 와요. 체포도 총살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는 건 바로 흔적 지우기. 전국 도서관에서 세미오노프스키의 책들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산악 관광, 등반, 고산 등반, 10년 동안 쓴 7권의 책, 수천 명의 산악인들이 참고하던 필수 교재들이죠. 강사들도 그 책을 보며 배웠어요. 사서들은 목록을 받으면 지하 보관소로 내려가서 책을 찾아내고 도서 목록에서 이름을 지우고 책을 상자에 쑤셔 넣어 폐지로 보내버려요. 크릴렌코의 책들도 똑같이 사라져요. 위로 그리고 아래로, 미지의 높이로 파미르에서 보낸 5회, 탐험 일지들도 코스 기록들도 정상에서 찍은 사진들도 전부 다 종이쓰레기 신세가 되거나 그냥 태워버리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책은 시작에 불과하죠. 그 다음엔 등반 연대기에서 이름까지 지워져요. 소련 등산 모음집 에디터들은 역사를 다시 쓰라는 지시를 받아요. 예를 들어 1934년에 레닌피크에 갔던 원정대가 있었어요. 그때 대장은 크릴렌코였죠. 그런데 새로 나온 책들엔 체르누하가 대장으로 나오고 크릴렌코는 아예 없던 사람이 돼요. 또 예전엔 1928년 샤카라 등반에 세미오노프스키가 있었다고 기록돼 있었는데 이제 명단엔 완전히 다른 이름들이 올라가고 세미오노프스키는 지워져 버리죠. 파미르에 있던 크릴렌코 곡에도 이름을 바꿔요. 크릴렌코의 이름을 가진 2개의 본굴이 6415m 그리고 6100m짜리 꼭대기. 이젠 완전히 다른 이름이에요. 마치 그 산길을 최초로 올랐던 인물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던 것처럼. 잡지에 나온 사진은 잘라내버려요. 진짜로. 가위나 면도날로 싹둑. 예스. 소비에츠키 스포츠 잡지를 펴보면 거기엔 인물 사진만한 구멍이 또렷하게 나 있어요. 그 자리는 깔끔하게 비어있고 거기 있던 사람은 없어요. 오로지 빈자리만 남죠. 등산 클럽에 걸려있던 단체 사진도 다 내려요. 묶인 줄을 잡고 아이스픽을 들고 다들 웃고 있던 등반대 모습. 그런데 이 중 누군가가 인민의 적이라는 이유로 사진 전체를 없애버려요. 얼굴 하나만 지우면 오히려 더 눈에 띄니까 그냥 모두를 치워버리는 게 나아요. 등산 교재의 챕터 한두 개도 통째로 다시 씁니다. 예전엔 세미오노프스키의 초보자 교육법이 있었는데 이제는 소련 등산학교의 교육법으로 바뀌고 전에 크릴렌코가 고산 적응에 대해 쓴 글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소련 마스터의 경험만 남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침묵해요. 기억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총살된 사람 이름을 꺼냈다간 자신까지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세미오노프스키와 함께 우슈바를 올랐던 등반가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다고 하고 크릴렌코에게 배웠던 강사는 이제 선생님 이름조차 잊은 척해요. 친구들은 남이 되고 동료들은 적이 돼요. 역사는 점점 매끄러워지고 보기 좋고 적당히 바른 이야기로 바뀌죠. 빠힌 맷돌을 피해간 사람들만 남고
입 다문 사람들 혹은 이미 잊은 사람들만 기록에 남아요. 그런데도 이상한 게 있어요. 기억은 총으로 없애지 못해요. 모두의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고 모든 가슴에서 뺄 수도 없거든요. 어딘가 다락방엔 누군가가 오래된 잡지랑 사진을 꼭꼭 숨겨놓았고 어디서는 태웠어야 할 책들이 비밀장에 감춰져 있어요. 또 어떤 늙은 등방아는 젊은 세대에게 조용히 속삭이듯 실제로 이 고개를 처음 넘은 사람은 누구였는지, 어떤 방식이 원래부터 있던 건지 다 전해줍니다. 기억은 살아있어요. 아주 조심스럽고 조용하게 남아있지만 그래도 살아있죠. 그리고 기억이 이렇게 작게라도 이름을 지키는 동안 스포츠 사회에선 또 다른 숙청이 한창이에요. 1937년 7월 12일 붉은 광장. 체육인들의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연단엔 정치국 멤버 전원이 나와 있어요. 바로 옆엔 이오시프 스탈린도 보이고 앞으론 수백 명의 젊은 운동선수들이 줄 맞춰 행진합니다. 한 덩어리처럼 아주 통일된 모습이에요. 소련 스포츠의 힘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중엔 스파르타크 팀도 있네요. 축구선수, 스키선수, 등산가들. 막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승리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국제노동 올림피아드에서 이긴 우리 선수들. 진짜 영웅이자 챔피언들이었죠. 근데 환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름에 스탈린이 코사레프한테 너네 청년단의 반역자들 없냐? 고 물어요. 코사레프는 솔직하게 우리한텐 그런 사람 없어요 라고 대답하죠. 근데 그 대답이 스탈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며칠 뒤 비밀리에 NKVD에서 새로운 명령이 떨어져요. 이전 분홍이던 사람, 범죄자, 반정부분자들을 다 잡아들이라는 거였죠. 대숙청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스파르타크도 표적이 됐어요. 왜냐면 구단 만든 스타로스틴 형제들이 코사레프랑 엄청 친했으니까요. 외국에도 다녀왔고 인기도 많았고 또 맨날 이기니까 주목받고 있었죠. 가을엔 신문에서 스파르타크 비판 기사가 막 쏟아져요. 겉보기엔 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실은 사치에 유혹된 사람들 뿐이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체포가 시작돼요. 그 해 겨울 그리고 다음 해 초 스타로스틴 주변에 있던 동료, 친구, 팀원들 11명이 잡혀가죠. 첫 번째로 축구 심판이었던 리아 보코니가 체포돼요. 그 사람은 신문에서 니콜라이 스타로스틴이 스탈린 암살 음모를 꾸몄다고 진술해요. 37년 5월 1일, 그러니까 레드스퀘어에서 열리는 퍼레이드 때 일을 벌이려 했다는 얘기죠. 곧 이어서 브레베스트니크의 대표였던 프로코피에프도 잡혀가고 똑같이 진술해요. 테러 조직이라고 스타로스틴이 주동자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선수들도 한 명씩 줄줄이 체포돼요. 죄다 똑같이 말해요. 마치 대본이라도 있는 것처럼. 혐의는 황당하죠. 퍼레이드 때 스파르타크 선수들이 지나가면서 몰래 무기를 들고 간 다음 앞에 있는 지도자들을 향해 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게 안 되면 지움 백화점 지붕에 올라가서 저격한다는 보조 플랜까지 있었다는 거죠. 이 대목은 차근차근 상상해봐야 해요. 레드스퀘어, 수많은 군중, 수백 명의 NKVD 병사, 출입구마다 검문. 이런 보안 속에서 축구 선수들이 테러를 모의한다? 듣기만 해도 말이 안 되죠. 근데 수사팀은 그대로 기록하고 죄목으로 삼아서 판결문까지 써내려갑니다. 스파르타크 스키팀은 아예 자취를 감추고 등반팀도 마찬가지 육상, 권투, 체조까지 다 비슷해요. 누군 총살당하고 누군 10년씩 수용소에 끌려가요. 프로코피에프는 38년 5월 11일 코뮌나르카 총살장에서 등반가들이랑 나란히 끝을 맞아요. 그들도 결국 높은 곳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스타로스틴 형제들은 당장은 살아남아요. 뭔가 배경이 있었던 거죠. 누가 뒤를 봐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37년엔 무사했죠. 분명히 누군가 높은 자리가 지켜줬던 거예요. 근데 운동장이 이런 식으로 잔인함의 무대가 되어버리면 관중들은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결국 언젠가는 모두에게 커튼콜이 닥치니까요. 그 와중에 모두가 건드릴 수 없을 것 같던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이름만으로도 아무도 건드릴 생각 못했죠. 왜냐면 그 사람 아버지가 레닌의 주치의였어요. 바로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게티였습니다. 페도르 알렉산드로비치 게테의 아들. 바로 그 유명한 보트킨 병원을 세우고 크렘린 치료관리국에서 처음부터 일했던 인물의 아들이죠. 혁명의 수장을 치료했고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맡겨진 사람이에요. 이런 집안이면 아무리 뭐라 해도 방패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1937년이 되면 그런 것도 더는 소용이 없어요. 진짜 아무 소용이 없죠. 알렉산드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관료도 아니고 조직의 일원도 아니에요. 그는 복서고 엔지니어고 알피니스트고 낭만가예요. 복싱을 처음 시작한 건 1908년 모스크바 스키클럽 복싱부에서였어요. 그리고 1914년에 러시아 챔피언십에 참가하죠.
스포츠 잡지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복서라고 칭찬도 받았고요. 그때만 해도 그는 러시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었어요. 그 다음은 제일 먼저 세계대전이 불어요. 그리고 장교 학교를 거치고 내전에도 참여하게 되죠. 처음에는 백군에 있다가 나중엔 적군으로 넘어가요. 1920년에 그는 전체 연대병 훈련소에서 복싱을 가르칩니다. 군인들에게 맨손 격투와 체력을 지도하죠. 30년에는 영국식 복싱이라는 책까지 씁니다. 소련에서 트레이너와 선수들에게 처음으로 진지하게 소개된 복싱 책이었어요. 37년에 또 다른 책, 현대 복싱의 기술을 출간하죠. 서문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소련과 해외 복싱 자료를 모아 트레이너와 선수들이 복싱과 그 원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했다. 복싱만 한 게 아니에요. 동시에 그는 산을 탐험합니다. 높은 곳, 본구리, 새로운 한계. 게테는 알타이에서 가장 높은 곳인 벨루하 봉을 조사하고 또 카프카스의 게스톨라도 오릅니다. 파미르 원정에도 참가해요. 1933년 그는 거의 7,500m에 달하는 스탈린 피크 원정대 대장을 맡아요. 소련에서 가장 험한 7,000m 본구리 중 하나죠. 원정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카라반이 산길을 아주 천천히 오르고 가파른 오르막과 거센 강까지 버텨야 했어요. 게다가 들고 가야 할 장비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무려 50kg이나 되는 기상관측 설비를 나누어 짊어지고 7,500m까지 옮겨가야 했으니까요. 함께 원정에 참여한 이즈베스티아 특파원 미하일 롬은 이렇게 썼어요. 나는 그를 오래전부터 알아왔습니다. 게테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절대 당황하지 않아요. 등반팀은 점점 더 고지로 올라갑니다. 중간 기점을 설치하고 6,400m쯤에서는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대단한 단식이 시작되는 거죠. 굶주린 몸으로도 계속 나아갑니다. 단순히 본구리에 오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기상 장비를 설치하고 지도에 없는 능선을 새로 그리는 것. 아무도 안 해본 실험이 이들의 목표였죠. 게테는 군인들을 교육하고 선수들을 트레이닝시키며 책을 집필합니다. 그러면서도 몇 달씩 산에 남아 탐험을 하죠. 마치 두 세계에 동시에 존재하는 사람처럼요. 하지만 시스템은 이런 두 가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선택을 요구하죠. 그리고 직접 선택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당신을 대신해서 결정해버려요. 아버지가 레닌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켰다는 사실도 이런 시스템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체제가 적을 찾아낸다라고 결심할 땐 진짜 어디서든 찾아내거든요. 심지어 거울 속에서조차도요. 산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돌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빙하는 속이지 않습니다. 배신하는 건 결국 사람이에요. 꼭대기를 죄로 바꾸는 것도 사람이고 높이의 의미를 더해 범죄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사람이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